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KB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력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미국 증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일력 애널리스트 제가 모신 이유는요. 우리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 리서치 우수 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분야에서 1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기 때문입니다. 3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세요.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하고 S&P 500, 나스닥 다 6% 넘게 한 주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8주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을 했고요. S&P 500하고 나스닥은 7주 연속 하락하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 후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하반기 미국 증시 개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월가에서는 현재 꽤 한 7주 연속, 8주 연속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과도한 공포 상태다. 그래서 좀 있으면 반등이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직 바닥이 멀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베어마켓 랠리가 올 것이다. 잠시 이런 의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하반기 증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위험 요인이 다 사라졌나 그리고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됐나 네.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저희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극적인 반등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이 더 하락하더라도 끝났어. 미국 주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오히려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경기 때문입니다. 경기. 경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경기 우려가 가격에 그리고 포지션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이게 경기 우려는 좀 이따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예. 경기 우려가 이익 전망 하향 조정으로 나오면서 저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보다 소비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반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좀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하반기 미국 증시를 보자.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개관만 먼저 해봤고요. 좀 자세한 이슈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긴축 정책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가장 큰 미국 증시의 화두일 텐데 긴축 정책을 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40년 만에 가장 강한 인플레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에서 논의도 이게 인플레가 피크를 치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공행진 계속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피크 아웃 할 때 이게 뾰족하게 나올지 아니면 뭉툭하게 나올지 이게 오히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만 볼 게 아니고 또 공급도 봐야 되고 역시 또 공급만 볼 게 아니고 수요도 같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그러니까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겠죠,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서 수요가 약해진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공급이 얼마큼 회복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공급이 금방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수요가 공급하고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찾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가 균형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피크 아웃을 할 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대신 수요가 생각보다 좀 많이 꺾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이 꺾인다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고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피크는 쳤는데 얼마나 꺾일지는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네,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YOY로 올해 말까지 그냥 팬데믹 이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그냥 월간으로 계속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그 CPI가
전년 동기비 상승률은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빠져요. 근데 왜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볼 게 네. 요 YOY 숫자 요거에 너무 집중할 게 음. 아니라 MOM 그러니까 음. 전월 대비 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또 CPI에서도 에너지나 식품, 주거처럼 이제 공급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 말고 네. 진짜 수요가 약해져서 약해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 빠르게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요 쪽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연준이 긴축 정책 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수요가 좀 떨어지면 긴축 정책은 좀 속도를 할 수 좀 있는. 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긴축 네. 정책 쪽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요를 꺾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첫째는 통화 긴축.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모기지 금리는 연초부터 올랐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이미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약해진다기보다는 상승세 둔화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 그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보다 많은 수요, 이 초과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수요가 약해지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다시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요가 약해지는 거는 이두 가지 통화 긴축도 중요한데 이미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미 나온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것도 저는 수요를 꺾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긴축을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이 수요를 꺾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세게 가야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고 있는 수요를 약화시켜서 물가 상승세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연준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덜 할 것 같고 연준은 3월 FOMC 때 점도표를 이제 올해 그 7회 인상 그러니까 얼마죠? 175bp 인상을 그 예고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6월 달에 점도표를 낼 때는 그거보다 점을 더 위로 찍긴 하겠지만 이게 점점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네, 내년 숫자부터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 FOMC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연말까지 1.9%까지 올린다. 네. 이렇게 점도표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꽤 2%막 3%까지 올라간다. 더 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네, 많이 올리면은 네. 6% 중후반.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 아니면 뭐 4, 5%까지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경기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 중후반 정도까지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사실 작년에 상당히 꽤 있었는데 이 바이든이 이제 그 재정 정책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 세게 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법안 일단 여야 합의로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네. 사회적 인프라 법안이란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막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보통 이제 미국은 하원 의원이 2년 임기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몇십 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죠. 음. 2년인데 이게 말이 2년이지 1년은 일하고 1년은 선거 준비한다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마디로 선거를 준비하는 해이고요. 음. 그래서 올해 큰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 말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로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뭐 그렇게 때문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음.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뭐 새로운 재정 정책이 더 나오기는 힘들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 정책 계속 하겠다. 이게 이미 예고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자신한다. 소프트 랜딩 한다고 자신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입장을 바꾼 듯해요. 네네. 소프티시 랜딩 해가지고 연착륙 같은 착륙 아니면 좀 부드러운 착륙 뭐 이걸 얘기하는데 과연 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요 연착륙에 또 이 파월이 얘기하는 이 연착륙의 의미는 뭔지 네. 뭐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연착륙은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음. 경기 둔화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네. 그런 정의들을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착륙 자체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네.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그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고용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인 배율, 그러니까 구인 실업 배율이라서 실업자가 100명이면은 사람을 찾는 일손을 음. 찾는 게 이제 190명이다. 네. 그래서 1.9배니까 예. 이거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 거다. 이거 좀 약해지더라도 별 문제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직이 워낙 많아서 한 명이 일할 자리에 3명에서 5명을 뽑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그 구인자 수가 이제 저희는 약간 허수가 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초과 저축이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개인소득 그리고 개인소비 지출 데이터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다 느끼셨겠지만 저축률이 4.4%,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금 쌓아놓은 저축을 막 헐어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네. 소득은 줄어들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계층별로 저축 쌓은 것의 60%, 70%는 소득 상위 20%가 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80 법칙이 여기서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소득 하위 80%의 사람들은 저축을 충분히 쌓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물가 오르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수요가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셀까? 그리고 고용 시장에서도 수요가 정말 저렇게 센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파월 의장도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고백한 게, 역사책에서 찾아봐라. 이런 상황에서 연착륙을 했던 사례 못 찾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연착륙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월가의 일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잖아요. 네네.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도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뾰족하게 쭉 내려갈 거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네. 천천히 내려갈 텐데, 대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하강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위축 또는 하강이 위축이지만 하강 위축, 둔화, 후퇴 등등의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길 수 있고, 요 기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보다 수요가 한참 많을 때 생기는 건데, 저는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길게 보면은 저는 공급도 점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물가 압력도 점점 좀 약해지고, 대신 이제 경기가 안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미국이 우리가 파월이 통화 정책 펴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지금 상당히 상황에서는 네. 금리를 더 올리는 것보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그래서 수요가 약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면은 저는 연준도 결국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환이라는 게 물가를 막 낮추면서 그다음에 QE를 막 다시 하면서 그런 부양이 아니라 그냥 기준금리를 더 높이진 않는 선에서 네,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경기의 하강 위험을 낮추고, 하지만 물가 압력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 그러면 언제쯤 올 거라고 지금 그거는 이제 보세요?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럴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은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막 다 이 경제가 다시 오픈되고 네. 재개되고 막 이러면서 좀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지만 반대쪽에서는 소비가 괜찮아가지고 리오프닝 돼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진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 수혜주 이런 것들 주식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리오프닝 수혜주의 핵심은 팬데믹 전에 요만큼의 매출을 하고 있던 회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출이 완전히 급감했고,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거의 못하다가 리오프닝 하면서 이렇게 딱 매출이 늘어나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치폴레 같은 회사는 저는 수혜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팬데믹 맞으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배달을 많이 하면서 얘는 꾸준하게 회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을 한다고 특별한 수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극적인 수혜가 있을 만한 애들이 누군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애들은 대부분 레저,
여행, 네, 이런 애들이잖아요. 아니면 네. 영화관 가고 여행 가고. 근데 코로나 문제는 때 아예 못했던 것들 그게 네. 다시 리오프닝 되면서 재개되는 것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뭐 그래서 더 빠르게 이제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이다. 근데 뭐 팬데믹 때 못했다. 근데 이제 해야 돼. 그러면 막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당연히 겁니다. 하겠죠,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네. 팬데믹 때 줄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음. 어쩌면. 하지만 이 여행이나 이런 거는 사실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사람들의 재량 지출 여력이 급감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만큼의 수혜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실질 소득이 이만큼이었다가 실질 소득이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실질 소득이 줄기 전에 재량 지출, 그러니까 필수적인 지출들, 에너지나 식품, 주거 이런 거에 지출했던 게 요만큼이었어요. 네. 하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했는데 문제는 이런 필수 소비해야 하는 것에 항목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네들의 지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이 재량 지출의 여력은 더더욱 줄어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에 쓸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부자들이 있지 않냐, 네. 고소득층, 중소득층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품, 그러니까 굿즈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품 쪽은 분명히 그런 자본주의의 그 특성을 훨씬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이패드 미니를 네.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미니도 사고 이제 필요한 것만큼 사람들이 막 사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그 계층별로 재정 사항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쓰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은 게 시간 제약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부자도 여름 일주일 휴가 때 여행을 5군데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구 하나가 부자도 하루엔 3끼 먹는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비싼 걸 먹을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서비스는 오히려 약간 소위 이제 민주주의 1인 1표제, 네, 자본주의는 1달러 1표제라면 저는 오히려 서비스는 이런 민주주의의 속성을 조금 더 많이 가진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계층별로 봤을 때 지금 저소득 계층 그리고 중소득 계층의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이미 타격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상품에서 서비스로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가 이동한다. 그렇다면은 상품에서 없어진 수요가 서비스로 다 이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리오프닝의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각에서는 내구재 이제 소비가 좀 줄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미 샀던 것들은 다 샀으니까 줄면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이동을 하고 그러면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면서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조금 입장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은 음. 소득 계층별로 미국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결론을 도출하긴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렇게 계층별로 사람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네. 거기서는 소득 계층별로 쪼개서 이 지수를 내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뭐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좀 테크주 쪽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뭐 베어마켓도 먼저 들어가고 일반적인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 이제 테크 버블 붕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주가 출렁입니다. 왜냐하면 테크주란 게 원래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평소에 변동폭이 큰 건 사실인데 네. 예년의 변동폭에 비해서 훨씬 컸던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버블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버블도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카푸치노에 이렇게 껴있는 그런 거품을 프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품들이 일단 없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유동성 확장의 수혜가 정말 컸던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또 컸던 건 우리가 되게 먼 미래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다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성장, 뭐 여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땡겨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산이 너무 높았던 만큼 저는 좀
골이 깊게 패여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단기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이슈 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 말고는 보통 경기의 성장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은 자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좀 길게 보면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성장성이 죽었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인터넷 광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인터넷 광고 시장이 요만큼 있었던 거죠. 네. 나머지는 잡지, 신문, TV 뭐 이런 광고들이 있었던 건데 인터넷 광고 시장이 점점 커졌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지 모르지만 인터넷 광고 시장이 남의 거를 뺏어 먹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자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인터넷 광고 시장이 이제 너무 커져서 그냥 더 커질 영역, 남의 걸 뺏어 먹을 영역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 광고 시장이 작아지면은 그 얘도 같이 쪼그라드는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이 커진 만큼 실제 실물 경제의 영향들도 더 많이 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길게 본다면은 그런 점에서 장기 성장성에 의문들이 생긴 것은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출렁인 거는 작년 재작년에 너무 미래 성장성을 다 너무 땡겨왔기 많이 오른 때문에 게 또 네. 독이 됐다 이렇게 또 볼 수 그렇게 생각을 있겠네요. 합니다. 그래서 예. 대신 그만큼 또 이제 많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돈을 눈에 띄게 벌진 못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었던 그런 네. 종목들이 일단 먼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기업들은 한동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길게 보면은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테크주 중에서도 실제 실적이 나오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 조정도 상당폭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점점 매력적인 단계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번 더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좀 표현이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릴 각오를 하고 길게 보고서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다 쓰고 이렇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 하반기에 미국 투자 아이디어 어떤 걸 좀 관심을 둬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좀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때 이런 거 사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다 동의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는 가격 반영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사야 돼, 저걸 사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지나간 게 아닐까. 오히려 예를 들자면은 에너지 업종 저희가 계속 추천을 드렸던 건데 네. 에너지 업종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때 좋으니까라고 이제 사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유럽 시장이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끊고 이제 미국 시장에 의존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시장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과정이라서 네. 그 시장이 형성되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은 저희는 그래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시려면 많이 낮아져 있는 테크 내주를 지금 점점 담아가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딱 잘라서 말씀드린 건 기관 투자자분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계속 실적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으는 게 좀 참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방식이 저는 되게 다르다고 보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위 뭐 물려 있으신 분들, 성장주에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 추가로 하락하면 진짜 야 아닌가 보다 나 더 이상 피곤하고 싶지 않아 해서 다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견딜 필요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럼요. 테크주라고 무조건 다 사모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좋은 애들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막 변동이 크고 물론 거기서도 진짜 좋은 애들이 크게 벌 수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기업들을 되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뭐 우려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막 낮추면서 엄청 부양을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더 올리지 않은 정도일 텐데 문제는 그런 시기 동안
좀비 기업들이 저는 상당히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봐도 나중에 크레딧 위험, 신용 위험이 어디에서 불거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좀비 기업들에서 불거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작은 기업들, 음. 특별히 이제 꿈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기업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일혁 KB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미국 증시 분석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인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커졌었는데 그러다가 아닌가봐 하고서 이제 서학개미.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일수록 투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포를 사라. 그리고 모두가 탐욕에 빠졌을 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시장을 배울 수 있는 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더 팔아야 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옥석가리기들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길게 본다면은 투자 인생에서 좋은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30일 화요일 박인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박인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해주신 KB증권의 김일혁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